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2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먼저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갑신정변은 일단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고요. 그럼 갑신년에 왜 정변이 일어났느냐? 갑신년에 정변이 일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급진계합파가 불만을 느끼고 갑신년에 정변을 일으켰으나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우리가 교과서 여기 20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급진계합파가 근대적 국가 건설을 꿈꾸고 근대 국가 건설을 꿈꾸기 위해서 일으켰던 정변이 우리가 오늘 배울 이 갑신 정변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자, 그러면은 갑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갑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모곤란 이후 여기 나와있죠. 여기 배경이라고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은 이모곤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우리 이모곤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는 내용 전 시간에 배웠죠. 자,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 다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때 이미 들었고요. 자,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내정을 간섭하였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렵 무역 정쟁을 챙겨라여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였다. 이 내용은 우리 분명히 배웠죠. 자, 이모곤란 이후 청나라가 이런 식으로 내정을 간섭하면서 이 조선을 마치 자기 부하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급진계합파의 불만이 대단히 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화 정책이 지연되자 급진계합파의 불만은 커졌다. 이때는 이제 온건계합파가 이제 주로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는데, 자, 온건계합파 말 그대로 개화를 온건하고 천천하게 하자.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온건계합파와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었던 온건계합파와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이었던 이 급진계합파는 개화를 빨리 급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 온건계합파 쪽이 정권을 잡고 개화 정책을 천천히 추진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자, 온건계합파는 주로 이제 그 고종의 부인이었던 그 명성황후 측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온건계합파 쪽은 주로 이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 즉 명성황후 측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온건계합파가 이제 조선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불만이 심했다. 급진계합파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 그리고 이러한 청나라와 어떠한 그 좋은 관계에 있었던 온건계합파가 개화 정책도 너무 천천히 하니까 급진계합하고는 어쨌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불만은 커졌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 근데 이러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찬스가 왔거든요. 그 찬스는 뭐냐? 이제 청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청나라가 이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가 이 베트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충돌하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청나라가 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조선에 주둔했던 군대를 이제 여기서는 일부라고 했는데 많은 군대를 철수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김옥군, 박용호 등의 급진계합파는 이를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 민씨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민씨 정권이라는 것은 주로 온건계합파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면 일본은 얘네들을 왜 갑자기 도와줬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이모군란 이후 그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가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자, 우리 보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나라가 안 입곱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모군란 이후 찬스가 와가지고 이모군란 이후는 청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자, 그래서 일본이 이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청나라의 군대는 조선 땅에서 많이 빠졌고,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 급진계합파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청나라도 몰아내고 조선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일본의 목적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간단합니다. 급진계합파가 불만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변을 일으켰다. 자, 그럼 정변의 전개 과정 보죠. 자, 마침내 이제 그들은 급진계합파를 말하는 거죠. 우정총국 개국 축한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한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고, 자, 그리고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급진계합파가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을 외쳤다. 그 다음에 문벌 폐지를 외쳤다. 조세개혁을 외친 14개 항목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 여기 1조라고 제가 적었죠. 여기 이렇게 경과라고 적고 화살표도 치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그대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1조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조 문벌을 폐지한다는 거는 이제 신분제 폐지를 외쳤던 거라고 보면 돼요. 신분제 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개혁, 토지와 관련된 조세제도를 개혁하자, 뭐 그런 내용.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자,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한을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14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14개의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 우정총국 개국 축한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두 번째 14개 항목의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 세 번째죠. 이것에 이제 깜짝 놀란 청나라 군대가 다시 이제 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철수시켰던 군대를 다시 이제 조선 땅으로 돌려가지고 이 갑신정변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고 했죠. 근데 일본은 뭐 소수의 얼마 안 되는 병사들, 뭐 100명, 200명 정도의 소수의 병력만을 지원했고, 여기에 많은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나라의 많은 대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했다. 그래서 뭐 3일 천하, 갑신정변해서 3일 천하, 정권을 잡은 지 3일 만에 실패했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 급진계합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러한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정리하면 우정총국 개국 축한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14개 항목의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 그 다음에 청군의 개입으로 정변을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설명 간단하게만 들어갑니다. 원래는 설명을 평소 같았으면 더 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원격 수업을 통해서 강의도 들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 결과 적어주면 됩니다. 결과 1.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이거 이모군란하고 동일한 겁니다.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이모군란과 동일한 내용. 자,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한성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배상금을 얻어냈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배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이때도 뭐 어쨌든 청나라가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일본 사람이 이거를
그 일본에서는 이거를 청나라한테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선한테 잘못을 따지면서 배상금을 얻어냈다고 하고, 자 이거 우리 참고로 이모군란 때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죠. 우리가 일본과 그때도 배상금을 받아내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에 주둔 조선 땅에서 일본 군대에 주둔을 허용하였다. 왜냐? 이모군란 때 많은 일본 사람이 죽었고, 자 그래가지고 일본은 너희 조선이 일본 사람을 못 지켜주니까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모군란 때부터 조선 땅에서 일본의 군대 주둔이 허용되었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와 텐진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 일본은 군대를 철수할 때, 그리고 군대를 조선 땅에 보낼 때 서로의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이 서로 미리 알릴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군대를 뺄 때, 그리고 조선 땅에 군대를 보낼 때 서로한테 미리 알린다. 뭐 지혜들끼리 뭐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조선 땅에 군대를 보내고 빼는데 우리 조선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 일본이 지혜들끼리 서로 알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의의 한마디로 조선을 호구로 본 거였고, 갑신정변은 근대적 국가 건설의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 그리고 이러한 갑신정변의 개혁안은 오늘 이따 배울 갑오개혁에 반영되는 등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하지만 한계,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입니다. 일본에 의존했다. 일본도 청나라도 조선을 내정 간섭하면서 뭐 조선을 부하처럼 여기고 뭐 그랬는데, 자 이러한 청나라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일본의 경우에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에서 심한 경제적 수탈을 하고, 그리고 조선을 집어삼킬 계획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본에 의존해서 그리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백성과 관료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자, 설득을 해서 공감을 얻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뭔가 급진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러한 내용이고, 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청나라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조선을 둘러싸고.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온건계야파, 주로 이제 그 명성황후 측 세력들이 많았다고 했죠. 민씨 세력들. 자 명성황후 측 세력들이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청나라가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나 도를 지나치니까 우리 이제 명성황후, 이제 민씨도 이제 민씨를 주축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도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이러한 청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청나라에 대해서 친청 정책을 유지하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이 명성황후 측 세력들도 상당히 이제 불만을 느끼고 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유럽 각지에서, 이 당시 유럽 각지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피 터지게 치고받고 있었거든요. 영국과 러시아는. 자 그래서 이러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유럽 각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러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게 거문도 사건. 자 그래서 이제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니까 한반도를 중립화하자. 뭐 스위스 같이. 자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내용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급진기아파가 불만을 가졌다. 왜냐? 개화정책에 지연되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제 우종충국 개국 축한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고 14개 개혁정강을 발표했고,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줄거리.
이 정도 줄거리만 머릿속에 입력해 둔다면 갑신정변을 심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갑신정변을 이해한다면 대단히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이것도. 자, 그 다음 농민들이 반봉공과 반외세를 외치다. 자, 농민들이 이제 동요하고 동학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22페이지, 23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동요한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다. 이 동학 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자, 그러면 농민들이 왜 봉기를 일으켰느냐? 조선 정부한테 저항하는 봉기를 왜 일으켰느냐?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봉기를 일으켰고요. 자, 그러면은 농민들이 왜 먹고 살기 힘들었느냐?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교과서를 잘 보이게. 자,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유. 자, 여기 나와 있죠? 개항 이후 군대무물 수용에 따른 경비 지출 배상금 부담. 자, 우리가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배상금 지불한다 그런 말 많았죠. 이러한 배상금 다 농민들의 세금으로, 이 조선 백성들의 세금, 농민들한테 세금으로 다 뜯어냈고요. 세금으로 뜯어내서 배상금을 부담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통민기무화문을 설치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개화 정책에 필요한 많은 이제 또 이제 자금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건데, 이것도 다 백성들한테 뜯어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는데, 거기다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 진출해가지고 조선의 백성들을 뭐 수탈하고 뭐 경제적 침탈을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힘들어졌죠. 뭐 경제 수탈의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대량으로 조선 땅에서 쌀을 무한정으로 수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화도 조약 때도 배웠잖아요. 일본이 조선의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렇듯이 조선의 쌀을 무제한으로 일본 땅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쌀을 일본이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자, 그러니까 조선 땅에선 쌀이 부족하고 쌀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반공령 같은 걸 했는데, 반공령 뭐 방지하다, 막다, 곡식. 그러니까 곡식이 일본 땅으로 유출되는 거를 이제 막는 이제 명령이 반공령인데, 이건 이제 지방의 수령들의 고유 권한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반공령을 내리기로 했고, 자, 뭐 자세한 건 이제 왼쪽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봉기 일으킨다.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제 이 시기에 고통받던 농민들 사이에 동학이 널리 확산되었다. 자, 동학은 이제 이 시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널리 확산되고 있었고요. 동학이 이제 널리 확산된 이유는, 자, 동학의 교리 자체가 괜찮았어요. 동학의 교리 자체가. 동학의 교리 대표적인 게 인내천 사상이죠. 인내천. 인간은 곧 하늘이다. 하늘천자. 인내천, 사람인자, 그 다음에 인내천, 하늘천자. 그래서 인간은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신분제인 조선국가에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국가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파격적인 이념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동학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동학이 널리 확산되었고, 자,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첫 번째 교주였던 최재우가 어쨌든 이 동학이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는 가운데 처형이 됐어요. 처형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최재우는 처형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학의 포교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왜 동학을 탄압하면서 우리 첫 번째 교주인 최재우를 처형시키고 나쁜 제목을 씌워가지고 처형을 시키냐? 뭐 제목이라는 거는 혹세무민,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뭐 이렇게 호도시키고 뭐 나쁜 뭐 종교와 이념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 너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니까 죽어라.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 교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누명을 벗기려고 했고 포교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농민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자 그래서 농민군의 봉기. 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는데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봉기한 게 동학농민군인데 전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고 물세를 거두는 등 행포를 부리자 정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자 이게 고부농민 봉기. 자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순서 첫 번째 고부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만석보 저수지나 댐을 말하는 건데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제 고부군수로 발령이 나고 이제 고부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 저수지나 댐 쌓으면은 농사가 더 잘 될 거다. 저수지나 댐을 쌓으면 농사가 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저수지나 댐을 쌓자. 그리고 저수지나 여기다 댐을 쌓으면은 물세를 몇 년 동안 받지 않겠다. 이때 저수지나 댐을 이용할 때는 물세, 물세금이라고 해가지고 물세도 내고 했는데 이 물세도 몇 년간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서로 나서가지고 이 저수지를 짓는 작업에 합류했고 그게 바로 만석보인데 이제 이 만석보가 완성이 되니까 이 저수지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이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이 만석보를 이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세를 거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횡포를 많이 부렸습니다. 이거는 그 횡포의 일부 중에 하나였고 자 그래서 이제 정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고부 지역에서 고부 농민 봉기. 자 근데 이 농민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 관리가 이 조병갑의 죄는 묻지 않고 이 봉기의 주도자들을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하니까 주도자들을 잡아서 농민들의 책임을 묻자. 봉기를 일으킨 주동자들을 잡아서 처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백산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백산봉기. 자, 고부 농민봉기, 그 다음 백산봉기. 아까 따서 고백이라고 해요. 고백하다. 고백. 자,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봉기했고,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이러한 전투에서 황자가 들어가는 전투에서 황토현 황령초 황자가 들어가는 전투에서 광군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첫 번째 고부농민 봉기, 그 다음 백산봉기, 아까 따서 고백. 그 다음에 각 황자가 들어가는 전투에서 승리.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서 정도로만 외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전주성에 점령했다고 하니까 다급해진 정부는 이제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이제 농민군들의 세력이 점차 확대가 되니까 이제 다급해진 이제 조선 정부는 청나라한테 원군을 또 요청했다고 해요. 참 이거 나쁜 버릇이죠. 이모곤란 때도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이모곤란 때도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지만 교과서 이제 17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모곤란 때도 이제 이러한 구식군인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뭐 궁궐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를 살해하였고 이때 이제 명성황후는 무사히 궁궐을 빠져나갔는데 무사히 궁궐을 빠져나간 그 명성황후와 민씨 일파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군란을 진압하였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 이때도 다시 또 청나라한테 도와달래요. 참 나쁜 버릇이에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 나쁜 버릇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그래서 이제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일본도 군대를 보내 개입했다.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는데 일본도 뭐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커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농민군은 청나라 일본 양군의 철수 그리고 패전개혁 실시를 조건으로 정부와 화해를 하고 전주 지역에서 정부랑 화해를 하고 해산하였다. 이게 전주 화약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농민군들의 입장으로서도 청나라와 일본의 양쪽 군대가 농민군을 공격한다면
농민군으로서도 승산을 장담할 수가 없죠.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농민군들이 불리하겠죠. 자, 그리고 조선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일본 군대까지 조선 땅으로 오니까 이 조선 정부로서도 대단히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뭐 청나라, 일본의 양쪽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온 것도 당황을 했지만 만약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 땅에서 충돌해가지고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땅에서 남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막 총 쏘고 사람 막 죽이고 하는데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군이 지희들끼리 싸운다고 하지만 대포 쏘고 총 쏘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농민군과 이러한 조선 정부가 뭐 이러한 청나라, 일본의 양쪽 군대가 갑자기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한 게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화해를 하고 해산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 중에 하나가 청나라, 일본의 양군을 철수시켜라. 이제 농민군이 조선 정부한테 요구했던 거. 그리고 나쁜 개혁, 이 폐단이 된 나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개혁을 실시해라. 자,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개혁이라고 줬고, 이후에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개혁기구인 직강소 잘 밑줄 그어놓고 발표 쳐놓으세요. 직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제 농민들이 조선 정부와 패전개혁 실시를 나쁜 것을 개혁하는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농민들도 전라도 일대에서 직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조선 정부도 농민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기구로 정부에서는 또 교정청을 설치했대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농민들은 전주에서 직강소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자, 근데 이제 설치하고 청나라, 일본 양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농민들과의 약속이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부터 농민들이 2차 봉기한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수 요구를 거부한 채 자신들이 이때 군대를 보냈다고 했죠. 이 보낸 군대를 경복궁에 보내버려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위협했다고 해요. 조선 정부가 철수를 요구하니까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 철수 안 할 거야 라고 땡깡을 부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선 정부뿐만 아니라 청나라도 이제 적당히 해라. 청나라의 경우에도 적당히 하고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러한 청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이제 일본이 청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자, 이제 이에 우리 동학 농민군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일본군 타도를 내걸고 봉기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농민군이 봉기하였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농민군들이 전력을 다 끌어모았어요. 농민군들 모든 전력을 다 끌어모았죠. 한 20만 정도의 농민들이 우금치에 집결했는데 이 20만의 군대 대부분이 전사해 버렸습니다. 일본군과 우리 조선군을 이기지 못하고, 이 조선 관군도 이때 농민군을 이렇게 전투하는데 여기 이제 일본군하고 같이 우리 농민군을 진압을 했고요. 자, 어쨌든 20만의 농민군이 우리 농민군의 전력 다 끌어모은 20만의 군대가 패배하고 대부분이 전사하였고,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실패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의는 이제 좋은 말 나와 있죠. 밖으로는 외세 침략을 막으려고 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농민군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아까 우리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이 동학농민 봉기 때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갑오개혁에 반영되었고, 그리고 이제 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항일의병에 가담하였고, 빈칸에 들어갈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 여기 들어갈 정답 일본. 여기 일본입니다. 일본. 자, 그래서 일본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자, 자료 1,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동학농민군의 성격.
자, 이 두 가지의 성격을 통해서 반봉건이다. 이 두 가지는 반봉건. 여기 반봉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자, 여기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봉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전체가 이제 반봉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반봉건. 그 다음에 반외세. 일본에 저항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각종 뭐 내부적인 패당 같은 거를 이제 반대했다. 반봉건, 반외세. 여기 나와 있죠? 반봉건, 반외세.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4페이지하고 여기 25페이지까지만 끝낼게요. 자, 24페이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갑오개혁 많이 나왔죠? 갑신정변 때도 갑오개혁, 동학농민 때도 갑오개혁. 자, 그러면 갑오개혁 이제 근대적인 개혁이었고요. 내용이 복잡한데 먼저 갑오개혁이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먼저 1차 개혁이라고 적고 봅시다.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아까 이 내용이죠. 일본은 여기 방금 23페이지 일본은 철수 요구를 거부한 채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김응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김응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교정청을 폐지하고 아까 교정청 여기 나와 있죠. 조선 정부에서 동학농민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고 뭐 어떠한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여기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교정청을 폐지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제 교정청을 폐지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하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군국기무처. 우리 조선 정부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통리기무암을 설치해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통리기무암과 군국기무처 헷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자, 조선 정부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암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때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이거 두 개 은근히 헷갈릴까봐. 예를 들면 갑오개혁 때 교정청을 폐지하고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자, 교정청을 폐지하고 통리기무암을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갑오개혁 때. 그러면은 틀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하였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해요. 과거제와 신분제 폐지. 조선이란 나라에서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된 거는 바로 이 갑오개혁 때입니다. 갑오개혁 때. 이거 밑줄 긋고 잘 기억해야 돼요. 갑오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뭐 국왕의 권한 제한.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국왕의 권한이 세다. 권한 제한하고,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뭐 그런 거. 핵심은 과거제와 신분제 폐지고. 그 다음 2차 개혁.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이때가 2차 개혁인데 이전에 사실 이때는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에 간섭을 못했어요. 왜냐? 이때 청나라와 전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과도 일본이 싸우고 있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일본의 상대는 이때 동학농민군, 그 다음에 청나라 이러한 이제 것들과 싸우기 때문에 일본도 이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조선의 이러한 내정 개혁에 제대로 간섭을 못했나 봐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승기를 잡은 이제 동학농민군도 일본에 의해서 이제 뭐 거의 진압당하고 또 청일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은 일본이 내정 개혁에 본격적으로 간섭하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궁극기무초를 왜 폐지했냐? 이때는 일본이 조선의 내전 개혁에 아니 조선의 이러한 개혁에 제대로 간섭을 못했다고 했죠. 막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 자, 그래서 이제 궁극기무초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개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개혁이 괜찮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선이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거든요. 이러한 신분제 이것도 상당히 봉건적인 요소고 큰 패단 중에 하나였잖아요. 신분제.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면서 조선이 나름대로 괜찮게 개혁을 추진하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게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만약에 조선이 발전을 해서 강해진다면은 일본이 조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겨우 이제 청나라까지 몰아내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가 했는데 조선이 궁극기무초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나름대로 괜찮게 진행이 되면서 조선이 이제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니까 일본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나 봐요. 그래서 전쟁 끝내고 청나라와 전쟁 끝내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어쨌든 그런 전쟁을 마치고 와서 살펴보니까 이 궁극기무초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너무나 이제 괜찮게 진행되면서 조선이 발전할 기미가 보이니까 궁극기무초를 즉각 폐지하고 이 친일 성향을 갖고 있던 아주 일본과 친하고 친일 성향을 갖고 있던 박영호를 중심으로 한 내각을 조직하게 하였다. 그래서 김응집, 박영호의 연립내각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제 홍범 14조를 일본이 고종한테 반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홍범 14조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가부개혁에서 핵심은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단계로 간다면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냥 이 가보개혁 때 많은 패단이 개혁이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과거제 신분제였다. 사실 과거제 같은 경우도 이 돈 있는 사람들, 양반들의 특권이었잖아요. 사실은. 신분제 같은 것도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였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과거제 신분제 폐지, 이렇게 신분제 노비제 폐지, 과거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우는 맡기고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하고, 우리 세금 그전까지 화폐랑 포로 같이 됐다고 했죠. 포는 그 비단의 재료 중에 하나라고 했죠. 비단의 재료였고, 그리고 이제 이거 군복무에 의무를 하기 싫으면 포로 이제 납부해라 그런 거 우리 전에 배웠어요.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쨌든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보개혁입니다. 그냥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러한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보개혁이다. 가보개혁. 이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고, 핵심은 이거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러한 근대적인 개혁이 나오면 가보개혁이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머지 내용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시험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었구나 라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간섭과 을미개혁. 이제 삼국이 간섭을 한다. 그리고 을미개혁이 이루어졌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삼국간섭이 나오죠. 삼국간섭은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고 전쟁 승리의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동반도. 우리 옛날 고구려가 지배했던 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를 청나라로부터 전쟁 승리의 대가로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가 이것을 배합화했대요. 그러면 남하 정책을 왜 추진했느냐? 사실 이제 간단하게 지도를 그린다면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한반도죠. 이렇게 한반도고, 이게 이제 청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러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선이고, 일본이고, 얼지 않은 항구를 찾아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했대요. 남하 정책을 추진했다고 했죠. 남하 정책을 추진한 이유, 얼지 않은 항구를 찾기 위해서. 왜냐? 러시아는 추운 나라고 겨울이 되면은
항구가 얼어버려요. 항구가 얼어버리면 이제 그 항구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활동,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항구가 얼어버리면 배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무역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러시아의 경제에 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얼지 않은 항구를 찾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였던 게 바로 청나라하고 조선이었는데 이 청나라하고 조선을 이제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뭐 조선의 경우에는 뭐 일본이 거의 먹으려고 했었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이유가 조선을 누가 먹느냐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조선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이 청나라와 승리한 대가로 조선을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동반도까지 그 이제 일본이 먹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배가 아팠던 러시아가 같은 유럽 국가였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압박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삼국간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이제 피눈물을 흘렸겠죠. 겨우 청나라를 몰아내고 그래 조선을 먹는가 싶었더니 이제 청나라보다 더 센 러시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이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고 그러면서 일본의 세력이 약화가 되었대요. 조선 땅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이제 뭐 친일 인사를 배제하고 친러 인사를 조선 정부에 많이 등용하였고 이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친러 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 명성황후다 라고 이제 여기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삼국간섭 다음에 을미사변. 자,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이제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아까 그 김응집 내각 있죠. 김응집을 중심으로 다시 내각을 딴 다음에 뭐 이러한 개혁을 실시한 게 을미개혁이고 을미개혁은 주로 생활 부분의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전에 뭐 1, 2차 가보개혁은 정치, 사회, 뭐 경제 그러한 분야의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을미개혁은 주로 생활 부분의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뭐 종두법은 참고로 이제 천연두 걸려서 주사 맞는 게 뭐 이제 종두법 같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자,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분노와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은 이러한 일본의 위협,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상태에서 고종도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게 아간파천. 자, 아라사. 그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러시아를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왕이 이제 도망간 거를 파천이라고 해요. 왕이 도망간 걸 파천이라고 하는데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아간파천. 그리고 을미개혁은 중단되었다. 그래서 가부개혁 을미개혁의 의와 한계. 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1번 급진기합하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는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영국은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자치적인 전주화역 자치적인 계획으로 직강소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전주화역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 이건 정답 직강소. 갑신정변 검은도 직강소입니다. 3번 직강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전주화역 이후에 이제 조선 정부에서 패전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주화역 이후에 이제 농민군들은 직강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한 반면 조선 정부는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을까요? 바로 교정청이겠죠. 교정청. 자, 그 다음 명성황후 시해와 그 다음에 단발령에 한가하여 유생들이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 침략을 바꾸는 운동이었다. 동그라미. 그 다음 시기 순서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부동민봉기. 고부군수 조병갑이
뭐 만석보를 뭐 지으면은 물세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짓자마자 물세를 받고 뭐 그런 거 그거에서 불만을 일으켜서 고부 농민봉기 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부 농민봉기 이후에 어쨌든 뭐 농민들이 뭐 백산봉기에서 봉기했고 황토현 황륜총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그 다음에 이제 전주성 점령 이후에 농민들은 전주화약을 맺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농민구들은 직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뭐 청나라와 일본 양국군대 철수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이것에 반대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뭐 내정 개혁을 강요해서 뭐 가보 개혁이 일어났다. 거기까지 배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는 일본한테 적당히 하고 이제 물러나 그렇게 말했는데 일본이 싫어 라고 하니까 그래 맞짱 한번 뜨자. 그래서 청일전쟁, 니을 다음에 디귿.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조선 정부에서는 1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뭐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등의.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일본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뭐 2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졌고 뭐 군국기문처 폐지하고 뭐 그런 거 홍범 14조 발표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 승리의 대가로 요동반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배합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준 게 삼국간섭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을미사변. 이제 삼국간섭 때 러시아의 강력한 힘을 보고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좀 이제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감을 느끼고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을미사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